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스타벅스와 맥도날드 같은 회사는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죠. 그런데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은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인, 그러니까 회사원으로 치면 월급은 꽤 많은데 모아둔 돈은 하나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인 기업이라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또 일부에서는 자본주의의 진화된 형태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어떤 사연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투자에 있어서는 그럼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카카오뱅크가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지요. 시중의 5대 은행보다 다 시가총액이 카카오뱅크 아래가 됐습니다. 시중의 5대 은행들이 오늘 블루투스 신규 시간에는 은행, 대출, 증권, 카드, 보험까지 영역을 확대하면서 금융계의 아마존을 꿈꾸고 있는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이런저런 시각으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인 회사들 왜 나오고 있는 건지, 꽤 큰 회사들이 이런데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지, 초우량 기업에서 나타나는 자기 자본 마이너스 현상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진짜예요. 처음 알았어요. 예. 그렇군요. 애플도 그렇습니까? 애플은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가 아닌데요. 예. 자기 자본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그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재무적으로 기업이 가진 여러 가지 자산 중에서 주주들에게 귀속이 되는 몫인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예. 주주들이 돈 내서 기업의 주인이 되는 거죠. 자본금을 출자해서. 예. 거기서 기업들이 한 해 한 해 돈을 벌게 되면 그 돈을 어느 정도는 기업 안에 남겨둡니다. 이걸 유보라 그러죠. 그렇겠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예. 근데 애플 같은 기업은 금년 2분기만 하더라도 216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네. 우리 돈 한 25조 원 벌었죠. 예. 뭐 정말 우량 기업인 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에 8조 4천억 원 번 거 생각하면 애플은 25조 원 벌었어요. 네. 작년 한 해 동안 60조 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재무적 상식으로는 뭐 번 돈을 여기저기 쓰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네. 이렇게 축적을 하면서 자기 자본이 이제 늘어나야 되는데, 말씀하신 작년에 벌었던 60조라는 건 직원 월급 다 주고 다 주고 이것저것 쓸 돈 다 쓰고 세금도 다 내고 그리고 나서 그렇습니다. 순이익이 60조라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어디다 그냥 갖다 버리거나 네. 그렇지 않으면 1년 동안 애플 금고에는 60조 원이라는 돈이 더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일단 60조 원 안에는 예. 일단 60조 원 벌게 되면 이제 주주들에게 배당 같은 걸 줍니다. 그렇겠죠. 이제 그건 빼고 하는데 그러겠죠. 뭐 예. 보통 배당이라고 하는 것도 벌어들인 것보다 더 주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어쨌든 60조 원 중에 일부 상당수는 쌓여 있는 게 맞는데 네. 어느 정도를 기업 안에 쌓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뭐 답은 없는데 대체로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직관적인 상식은 한 3분의 1 정도는 번 돈은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배당으로 주고 네. 또 한 3분의 1 정도는 뭐 설비 투자도 좀 하고 또 한 3분의 1 정도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기업 안에 유보를 시키는 게 예. 일반적인 룰인데, 그럼 애플이 지난 3년 동안에 벌어들인 돈이요. 네. 2,262억 달러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얼마입니까? 250조 원 정도를 벌었거든요. 예.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자기 자본이 1,401억 달러에서 641억 달러로 자기 자본은 확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흑자 기업이 자기 자본이 줄어드는 거는 이례적인 일이고, 네.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하시다가 보면 자기 자본이 줄는 경우들은 있어요. 부실 기업들이 적자가 쌓이게 되면 예전에 벌어놓은 걸 까먹으면서 자기 자본이 줄어드는데, 그렇죠. 애플 같은 기업은 천문학적으로 돈을 버는데도 자기 자본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다 썼길래 줄어드는 겁니까? 뭐 다주주들에게 돌려줘서 그렇습니다. 애플과 같은 기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요. 예. 뭐 2천억 달러 정도를 당기 순이익을 벌어들였습니다. 그거는 세금 내고 다 남은 겁니다. 하고 남은 거죠. 예. 그 돈을 이제 배당을 하든지 네, 아니면 뭐 그냥 쌓아두든지 네. 그러는 건데. 근데 자사주 매입과 배당으로 2,400억 달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번 거보다 예. 더 많이 주주들에게 돌려주면서 실제로 자기 자본이
줄어들게 된 것이죠. 돈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군요. 애플은 그러니까 추가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장사를 하더라도 예. 돈을 벌어 어느 정도 돈을 벌게 되면 유보라는 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가지고 가는 측면이 좀 있고 예. 또 장사가 잘 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돈을 쌓아두게 되면 대부분은 투자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내가 빵집 하는데 장사가 잘 되면 옆집에 또 빵집을 더 늘릴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런 미래의 투자 수요에 대비해서 유보를 시키는데 그러니까 애플 같은 회사는 뭐 별로 투자할 일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돈을 안 가져 있는 거거든요. 앞서서 주주들에게 2,400억 달러를 네. 배당과 자사주 매입으로 돌려드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3년 동안에 애플이 설비 투자한 거는 311억 달러밖에 안 돼요. 주주들에 돌려준 거에 8분의 1 정도. 네. 근데 1년에 버는 게 한 6, 700억 달러 되니 예. 설사 뭐 투자를 3년 동안 300억 불 했으니 더 연간 한 하더라도. 100억 불 하더라도 번 거에서 처리가 가능한 거니까 네. 뭔가 좀 예비적인 동기로 돈을 쌓아놓는 어떤 수요나 필요성이 떨어진 것 같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애플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돈을 잘 버냐 그러면 투자도 필요 없고 어떻게 보면 네. 아이디어로 돈을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돈을 쌓아놓지 않더라도 돌아가는 그런 메커니즘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애플만 이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회사들도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미국에서는 자기 자본을 줄이는 회사들은 꽤 되고요. 예. 물론 좋은 회사들입니다. 예. 흑자가 나는데 예. 근데 애플은 지금 자기 자본이 한 3년 전에 1,40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 정도까지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자기 자본이 아예 없는 기업은 자본 전액 잠식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큰일 날 회사들. 네, 부도나기 직전에 회사들이 우리나라는 자본 잠식이 예. 상장 폐지 사유도 됩니다. 그 회사에 전액 돈이 하나도 잠식이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스타벅스, 예. 맥도널드, 예. 홈디포, 보잉 네. 이런 회사들이 자기 자본이 많이 났습니다. 자기 자본이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고 네. 아예 자기 자본이 없어요. 맥도날드, 스타벅스 그 돈 잘 버는 회사들이 자기 자본이 없다고요? 네, 맥도널드는 40년 연속 흑자이고요. 예. 뭐 스타벅스도 뭐 30년 이상 흑자를 내는 기업인데요. 네. 자기 자본이 없다는 건 뭐냐면 쌓아두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쌓아두지 않고 전부 다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스타벅스가 저 회사 저 브랜드 좀 사야 되겠다. M&A를 해야 되겠다. 얼마입니까? 그러면 한 20조 주시면 팝니다. 그럼 스타벅스는 그 돈 없다는 거잖아요. 쌓아둔 게 없죠. 그럼 스타벅스가 가진 그런 가치가 뭐냐? 예. 우리가 일반 기업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뭐 기계 장치라든가 아니면은 유보에 놓아서 가지고 있는 돈, 재산 네. 이런 예. 것들이 이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구성하는 건데 네. 스타벅스는 그런 어떤 유형의 자산이 필요 없고 뭐 저희 동네만 해도 스타벅스가 계속 생기는데요. 예.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매뉴얼, 어떤 직원들의 어떤 교육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형의 자산들이기 때문에 대체로 그런 쪽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이 자산을 줄이는 자기 자본을 쌓아놔요. 줄이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 돈은 매년 벌어서 쓰면 되지. 네. 번 돈을 왜 회사에 쌓아놓냐. 네, 그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뭔가 자본은 계속해서 자기 증식하면서 쌓아 나가는 게 우리가 하는 자본주의의 상식이고요. 그렇죠. 거기서 나온 말이 한계 생산 체감, 뭐 한계 효율 체감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1억 원 가지고 1,000만 원 벌기는 쉬운데 비교적 용이하지만 예. 100억 원 가지고 10억 원 벌기는 어렵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보통 규모가 커지게 되면 그런 비효율이 발생하게 되는데 네. 이런 회사들은 계속 자기 자본을 줄이다 보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자본 효율성 굉장히 이제 높게 유지가 되는 예.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요. 조금 다른 맥락에서는 이 뭐 마르크스라고 하는 그 자본주의에 대한 반대자는 자본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효율이 높아지지 않을 거야. 자본의 이익률이 떨어지니까 네네. 그래서 기업들이 돈을 벌지 못하고 자본이 집중화되면 결국 공황으로 갈 거야라는 주장을 묵시론적인 주장을 했는데 자꾸 돈이 회사 금고에만 쌓이니까. 예, 지금은 이제 한계 생산 체감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도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자본주의를 지금 목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런 새로운 자본주의는 그럼 어떤 영향을 줄지 조금 좀 이따가 광고 좀 들어야 되겠는데 저희 청취자분 중에 한 분이 급하게 문자를 주셔서 딸이 스타벅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 자본이 없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놀랍다. 아, 예. 혹시 우리 딸 피해를 입는 건 좀 아닙니까? 아주 좋은 회사 다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근데 그러다 네. 보잉과 같은 회사가 작년에 큰일 날 뻔했는데요. 이따가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죠. 예,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최근 상장 기업들의 자기 자본의 마이너스화, 그러니까 자기 자본 없이 기업을 운영하는 꽤 우량한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이렇게 회사 안에다가 돈을 유보하지 않고 네. 버는 족족 배당하거나 아니면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거나 하여간 몸을 이렇게 극도로 가볍게 만드는 이 상황이 자칫하면 혹시 걱정이 돼서요. 이렇게 회사에 돈이 하나도 없으면 언제 내년에 또 벌어서 쓰지 하지만 네. 우리가 통장에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 마음 놓이는 이유는 내년에 무슨 일 날지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네, 네. 기업들은 그런 겁이 없습니까? 사실 유보라고 하는 게 그런 개념이거든요. 예. 돈을 왜 놔두겠어? 가장 필요한 데 쓰면 되는데 네. 우리가 미래는 예측할 수 없으니까 일단 예비적인 동기로 돈을 쌓아두는 건데 네. 작년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잉이라고 하는 회사도 한 40년 연속 흑자를 냈던 회사인데 이 회사가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였어요. 버는 거보다 더 많이 주주들에게 돌려줬었는데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국 산업이 아주 올스톱이 되다 보니까요. 네. 이 회사가 여러 가지 수주 계약도 취소가 되고 하니까 부도가 날 뻔했습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자본이 미래에 벌어질지 모르는 위험에 대한 일종의 완충막인데 보잉은 그런 거 안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었는데 네. 근데 보잉을 제외하고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기업들은 맥도널드가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 잘 돌아가고 있고 예.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보잉과 맥도널드, 스타벅스 이런 기업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보잉은 그래도 약간은 장치 산업입니다. 네. 가끔가다 대규모 투자를 할 때도 있고, 근데 스타벅스나 맥도널드 같은 경우는 보잉보다는 장치 산업의 성격이 더 적고요. 네. 그리고 소소하게 일상적인 어떤 사람들의 생활 소비에서 캐시플로우가 창출이 되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한데 네. 아무튼 보잉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아주 주주들이 아주 깜짝 놀랐을 겁니다. 돈 없이도 되는 줄 알았다가 네, 한 방에 그냥 40년 오래 한 기업이 가끔 부도가 그런 날 일이 뻔했죠. 벌어지기도 하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이런 곳에서 규제를 하지는 않나 봐요. 우리나라 은행들은 야, 은행이 돈 좀 번다고 그렇게 다 배당하고 그러면 나중에 또 위험해질 때 정부 손 벌리고 그러려고 그러잖아. 네. 하지 마. 이제 이런 규제가 있는데 네, 네. 보잉 같은 회사나 이런 맥도날드나 예. 스타벅스에 대해서는 그냥 멀뚱멀뚱 규제가 보는 없죠. 은행이 이제 자기 자본 규제를 많이 받는데요. 네. 심지어는 작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막 퍼질 때는 유럽이나 우리나라도 은행들에게 배당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예. 배당해서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것보다는 일단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필요한데 대출할 재원으로 활용하라고 네. 이제 그런 권고가 있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사기업과 은행이 다른 거는요. 은행도 물론 사기업인데 은행은 비즈니스를 할 때 주주들이 돈을 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손님들 돈 가지고 합니다. 은행은 예금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자본이 굉장히 적고 부채가 아주 많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3자의 돈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아주 높여서 부채를 크게 해서 하는 거니까 네. 규제를 받고 또 은행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자본주의의 기본 인프라이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도 5천만 원까지는 은행이 망해도 예금 자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본주의 기본 어떤 인프라고 또 타인 자본으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규제를 많이 받는데 예. 이런 어떤 일반 제조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자본 규제 같은 거는 적다고 봐야죠. 네. 최악의 경우 그 회사 망하면 되는 거 아닌가? 주주들의 손해를 보면 되는 거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듣다 보면 저의 과거의 고정관념으로 보면 위험한 고개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기업들이 네. 그런데 또 어찌 보면 그게 차세대 미래의 자본주의라고 하기도 하며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차피 회사 금고에 남아 있는 돈은 죽은 돈인데 네. 그 돈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면 그분들이 햄버거를 사 먹을 수도 있고 그분들이 어디 다른 곳에 투자할 수도 있고 어디 은행에 맡기긴 하면 그걸로 또 다른 투자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해야 효율적으로 세상이 돌아갈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 생각에는 스타벅스가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 완전히 자본 잠식으로 봤는데요. 예. 그렇다고 우리가 스타벅스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스타벅스가 주식시장에서 평가받는 시가총액이
1,4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지만 시장에서는 1,400억 달러 정도가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 우리의 회계 기준 자체가 이런 세상의 변화를 잘 캐치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회계사들이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라고 하는데 이게 다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 가치를 갖고 측정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스타벅스가 가진 가치는 뭐 아주 잘 정리가 된 매뉴얼인데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스타벅스를 M&A 한다. 1,400억 불을 주고 스타벅스를 제가 100% 지분을 인수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 회사는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예요. 그럼 재무적으로 보면 가치가 없는 거를 1,400억 달러를 주고 내가 산 거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1,400억 달러 투자한 거는요. 자산이 됩니다. 스타벅스가 가진 가치를 내가 사면 네. 1,400억 달러라고 하는 자산에 잡히게 됩니다. 예. 근데 스타벅스는 자기 스스로가 그런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은 발전시킨 거거든요. 예. 남들로부터 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건 자산화가 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회계 규정이 가격을 측정할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은 뭐 금융시장에서 많이 거론이 되는 것처럼 예. 유형 자산보다는 우리가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네. 뭔가 실체는 있는 것 같은 무형 자산 중심으로 바뀌는 건데 그것은 현행 회계 기준으로는 이게 측정을 못하다 보니까 네. 실제로는 이게 자본 잠식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그 현행 회계 규정으로 안 잡히는 어떤 무형의 자산이 있을 수 있다라고 예.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죠. 회계 기준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변화를 잘 못 따라잡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이 회사는 자기 자본이 없어요. 돈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깜짝 놀라고 네. 저 회사는 자기 자본이 저렇게 많습니다라고 하면 어이구 튼튼한 회사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가 봅니다. 대부분은 사실 자기 자본이 줄어들고 이런 회사는 안 좋은 회사들이고요. 예. 근데 돈을 잘 버는 회사인데 자기 자본이 그렇게 좀 줄어드는 회사는 뭐 그것만 가지고 꼭 뭐 부실 회사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죠. 네. 우리가 보통 기업 가치를 계산할 때 안 그래도 뭐 PBR이라고 해서 네. 이 회사를 다 청산하고 빚잔치하고 나면 남는 돈 그것과 이 회사의 현재 시가총액을 비교해서 네. 남는 돈이 더 많으면 이제 PBR이 뭐 네. 1보다 낫다 그러고 네. 그걸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는 기업 가치 평가법이 있는데 이렇게 자기 자본이 하나도 없이 다 배당을 해주면 회사의 이런 정부 가치라고 하는 것도 거의 제로에 없죠. 수렴할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예. 기업들의 PBR이라고 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예. 자본과 시가총액을 비교한 PBR이라고 하는 게 예.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경우 PBR이 37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 주가가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PBR이 높아질 수도 있지만 이 경우는 분모인 자기 자본이 줄어들면서 그 값이 높아질 수 있는 건데 회사 빚잔치에서 갖고 있는 남는 돈의 37배가 지금 애플의 네, 그런 거죠. 시가총액이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기업의 주주들은 뭐 어떻게 그 애플의 투자에 불안해서. 그거는 예. 있는 자기 자본은 없지만 매 버는 걸 주주들에게 그때그때 돌려주는 거니까 예. 주주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애플 주주 노릇 할 만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이제 보잉의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영속 기업을 가정하는 건데 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걸 100% 주주들에게만 다 돌려주는 게 맞냐라고 해보면 이거는 전 기업이 최근에 ESG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존재합니다. 예. 사실 훌륭한 기업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 그 자체가 뭐 주주를 아니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기업이 벌어들인 것들을 전부 주주 환원으로 돌리다 보면 예. 기업이 가진 훌륭한 기업이 가진 어떤 후광 효과가 주주들만 다 받게 되는 거고요. 기업 밖으로 뭔가 긍정적인 효과가 흘러넘치는 효과는 매우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긍정적인 효과는 예를 들면 고용 뭐 예를 들면 내지는 뭐 설비 투자를 투자. 한다라든가 예를 들면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기업이 뭐 그 자선단체는 아닙니다만은 예. 사회 환원을 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남는 잉여분을 가지고 하는 건데 네. 이건 뭐 전부 주주들한테 가다 보니까 뭔가 주주들만 좋은데 그 기업 좋은 기업의 주주 조금 바깥에 있는 쪽으로는 위대한 잘 안 기업이 간다는 가진 거죠. 파급 효과가 별로 안 넘어간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것도
뭐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걸 뭐 탓할 건 아니지만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거는 저는 미국 기업들이 주인이 없어서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유수 기업들의 1대 주주, 2대 주주를 보시면은 대부분 뱅가드, 블랙락처럼 펀드들이죠. ETF 회사들이에요. 예, 예. 이 회사는 애플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미국의 대표주 100개를 그냥 사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한꺼번에 사다 보니까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투자자들에게도 낮은 수수료를 받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경영진들이 예. 주인이 없는 회사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들의 상여금이나 스탁옵션 이런 게 다 주가와 연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인 없는 회사에서 경영진들이 전횡을 하면서 그래서 참 주주들에겐 너무너무 좋은데 주가는 잘 오르는데. 예, 주주 바깥으로 보면은 뭔가 그 효과가 일부 사람들만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네. 또 뭐 이런 시스템이 가진 명확한 한계라고 봅니다. 그러게 기업이 직접 투자를 하고 직접 돈을 써서 사람 고용하고 하면 그게 직접 꽂아지는데 네, 주주들에게 나눠주고 그 돈 알아서들 쓰세요 하는 사회 시스템이 되니까 네, 그 주주들이 그 돈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또 다르고 네, 그렇습니다. 그 주주들도 또 부유할 테니까 또 돌긴 돌겠지만 그렇겠네. 어쨌든 그게 조금 너무 타겟이 좀 좁아지는 측면이 있죠. 예. 잘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블루칩 기업들의 이슈와 투자의 이면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블루칩 신기주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북저널리즘의 신기주 이사. 네, 반갑습니다. 소개도 안 드리고 인사를 드렸네요. 자주 보니까. 네. 오늘은 카카오뱅크 이야기 좀 해볼 거예요. 카카오뱅크 할 얘기가 많으니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상장했는데 오늘이 두 번째 거래일이었는데 맞아요. 네. 오늘도 주가 많이 오르는 것 네, 같거든요. 오르고 있더라고요. 오늘 예. 지금 들어오기 직전까지 봤는데 네. 86,000원대까지 올랐는데 그러니까 금요일에 비해서 23.4% 한 16,300원 공모가 대비하면 이제 두 배가 넘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금요일 날에도 흥행 성공을 했는데 네. 따상이라고 하죠. 이게 따는 시초가보다 공모가가 두 배가 되는 거고 네. 상은 그 시초가가 또 상한가 그러니까 30%를 치는 건데 그러니까 더블은 안 됐는데 상한가는 쳤죠. 상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제가 보면 오늘 월요일 날 장을 보니까 이제 눈치 보기가 끝난 것 같아요. 확실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도 돈이 몰리면서 예. 카카오뱅크의 흥행이 성공했다라는 기사들도 쏟아지고 있더군요.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사간다고 들었어요. 이 회사 주식을. 그러게요. 이게요. 원래는 외국인들이 집중 매도를 할 거라고 예상했었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외국에 없는 사례여서 그러니까 피어 그룹이 없으니까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카카오뱅크는 이제 좀 위험할 것이다. 그래서 매도를 할 것이라고 봤는데 정반대로 폭풍 매수를 해서 금요일 날만 해도 770만 주 매수가 들어왔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가격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카카오뱅크가요.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하게 피어 그룹이 없어요. 피어 그룹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이제 비교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 그러니까 주가를 이제 산정하려면 어쨌든 밸류에이션 할 때 요거가 좀 비슷한 기업들이니까 요거하고 비교했을 때 매출하고 영업이익 놓고 봤을 때 요 정도가 요 주가에 맞을 거야라고 하는 비교 그룹이 있어야 되는데 네. 카카오뱅크가 이 피어 그룹, 비교 그룹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없다 잘. 네, 사실 그래서 요즘은요, 그 이제 새로 상장하는 기업들은 피어 그룹이 없는 경우도 많아서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들 피어 그룹과 약간 다른 기업들을 선택하기도 하죠. 하이브의 경우 디즈니 같은 경우 선택하기도 하고, 네 지금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디즈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어 그룹을 어디에 되느냐에 따라서 그 잣대가 달라지니까 주가 변동이 커지는데 카카오뱅크는 그러니까 이 업태 자체가 독특하다 보니까 피어 그룹을 어디 잣대 내기가 어려워서 원래는 외국인들이 팔 거라고 봤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이 독특한 카카오뱅크의 이 그 업태 업종 자체가 사업 모델이. 네, 사업 모델이 프리미엄으로 작동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니 뭐 은행이지 뭐 독특해요라는 시각도 있죠. 네, 이게 사실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네. 그 주가 전망 리포트를 보면요, 대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편리한 은행이지 이게 편리하다는 게 특별한 것이지 대단하진 않아. 여서 주가 전망 리포트가 대체로 시총 놓고 보면 11조 3천억 원, 뭐 BNK 투자증권입니다. 미래에셋 뭐 11조 5천억 원에서 대체로 컨센서스가 10조에서 15조 원 사이인데 결과적으로 카카오뱅크의 예상 시가총액이 맞습니다. 근데 예. 결과적으로 33조 원이 넘어섰잖아요. 2배 가까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보다 개인과 외국인들이 카카오뱅크의 밸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냥 저냥 보통 은행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맞습니다. 요거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플랫폼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뭘 플랫폼이라고 합니까? 저는 플랫폼
플랫폼을 이렇게 자주 설명하는데요. 그냥 하나 하면 열을 안다 예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의 서비스로 사람들을 쭉 모은 다음에 예. 그거를 다양한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게 되면 그게 플랫폼이 될 수 있는데 카뱅의 경우엔 일단 그 월 이용자 수가 1,500만 명이 되니까 네.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은 다음에 은행 거래 넘어서 카드, 보험, 대출 페이까지 확장할 수 있어서 플랫폼이기도 하고 플랫폼의 가능성이 더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밸류 높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자주 들어가게 될 테니 맞습니다. 들어간 김에 이것도 저것도 막 보여드리면 맞아요. 네. 뭐 웹툰도 보여드리고 음식도 여기서 배달하라고 하고 쇼핑도 맞아요. 시키면 다 여기서 하시지 않겠는가. 그렇죠. 네. 그 상상을 해보자 우리.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니까. 네. 아 그래. 아니 그러면 웹툰도 회사도 웹툰 앱을 깔면 사람들이 자주 들어오시니 네. 거기에서 쇼핑도 하고 네. 예를 들면 쇼핑 회사도 뭐 우리도 웹툰도 하지 뭐 이렇게 하면 다 플랫폼인가요? 사실 그게 지금 요즘 상장하는 많은 기업들의 지향점이기도 하죠. 사람을 모으는 게 어렵지. 네. 사람 모으고 나면 그걸 확장하는 건 가능하다는데 여기서 이런 플랫폼 플레이를 가장 잘하는 기업이 바로 카카오죠. 2010년대부터 지금까지 예. 그 모든 성장 모멘텀은 다 플랫폼으로 이루어졌고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건 아시다시피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 덕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에 접속하고 그거야 뭐 있었기 매일 때문에 대부분 가능한 거죠. 쓰니까. 그렇죠.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할지를 끊임없이 고민했는데 네. 가장 빠르게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낸 게 바로 이제 은행, 핀테크라고 하는 네. 파이낸셜 파트인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흔히 PER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 순이익 비율. 그러니까 네. 정말 쉽게 얘기하면 야, 이 기업이 앞으로 돈을 얼마나 많이 벌까 예상해 보는 건데 시장에서 지금 60배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버는 돈보다 앞으로 60배를 더 많이 벌 것이라고 보는 거고. 근데 만약에 플랫폼 기업이라는 게 완전히 확정이 돼서 예. 이제 이걸 입증해낸다고 보면 100배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1년 순이익의 100배 정도가 네. 그 회사 시가총액이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주가가 더 오를 거라고 보는 근거가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이쪽으로 좀 더 무게 중심을 두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트래픽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네. 많아요? 지금 먼슬리 그러니까 월 활성화 이용자라고 하죠. 한 달 네. 동안 얼마나 많이 쓰느냐인데 예. 1,500만 명에 달합니다. 많죠. 네. 그러니까 계좌 갖고 있는 분들이 150만 명이라면 10번씩은 매달 그렇죠. 들어온다는 맞습니다. 뜻이고. 네, 네. 사실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카카오톡 메신저하고 일단 플랫폼이 결합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 네. 그리고 일단 굉장히 편리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약간 냉소적으로 보는 기관 투자자분들도 예. 카뱅이 편리하다는 건 인정하잖아요. 편리한 은행이다 이렇게 예. 되니까 그러니까 자체 편의성이 있는데 이게 제가 보면 그 예전에 제프 베조스가 그 본인이 원클릭이라고 하는 책을 쓰기도 했었는데 예. 모든 소비자들은 단 한 번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 싶어 한다는데 카뱅이 그런 걸 거의 구현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약간 그 예외적인 것이기도 한데 그 라이언 춘식이라고 예, 하는 예. 캐릭터 있잖아요. 예. 이거 결합되면서 이른바 MZ 세대한테도 굉장히 벽이 낮아져 있는 상태예요. 친근하긴 은행 계좌는- 한데 네, 네, 은행은 가면 뭐가 좀 싸거나 좋아야 네, 고객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네. 더운 날 에어컨이라도 틀어주니까 가서 앉아 있고 에어컨 값이라도 싸게 네. 통장도 만들고 그런 건데 요즘엔 다 비대면이니까 네. 그냥 이쁘고 좋아서 가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뭔가 경쟁력이 네. 좀 있어요? 일단 송금 수수료는 무료고요. 예. 네, 그리고 대출 이자도 쌉니다. 그러니까 요즘 가계 대출의 30%가 전세자금 대출이잖아요. 예. 그런데 카뱅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율이요. 예.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2%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출 이자율이 낮죠. 예. 게다가 대출 절차도 굉장히 짧고 언택트로 하니까 네. 20분 안에 해결하고요. 예. 게다가 또 포인트 중에 하나는 대출 받은 다음에 대부분 다 중도 상환을 해야 되는데 네. 중도 상환 수수료도 싸고 그리고 절차도 간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에어컨 틀어주는 효과가 나는 거죠. 게다가 이제 카뱅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증권까지 확장하려고 해요. 지금 예. 말씀드린 건 은행의 플랫폼화라면 예. 증권의 플랫폼화를 하려고 하는데 카카오 증권을 통해서 그러니까 증권 계좌 개설을 카뱅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특정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할 때 해당 증권사로 가는 게 아니라 카카오뱅크에 가서 증권 계좌를 개설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로 오시면 모든 증권회사의 증권 계좌를 다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거기 포인트는 예. 어디가 더 좋은지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추천도 해주는 거죠.
A증권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아, 사실 아시다시피 이거 비교하다 보면 약간 예. 머리가 아파지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그거를 쉽고 빠르게 비교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음, 다음이 카드의 플랫폼입니다. 그 혹시 PLCC라는 용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Private Labeled Price 카드라는 건데 흔히 왜 현대카드 곱하기 무신사 뭐 이런 카드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소비 영역에서 혜택이 예. 굉장히 증폭되는 카드인 거죠. 이런 예. 카드가 요즘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음, 이게 뭐 배달의 민족하고도 하고 있고 뭐 예. 각 카드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걸 통해서 맞춤 카드를 만드는 고객들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예.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소비자들이 카드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그때그때마다 쓰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혜택을 비교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결국은 어떤 플랫폼이 그 비교 역할을 해주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예. 이걸 또 카뱅이 하게 되는 겁니다. 카드들 비교해서 준다고요? 맞습니다. 네. 가입할 때. 가입할 때. 네. 음, 그러니까 이게 카드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네. 그러면서 세분화된 카드를 원클릭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면 플랫폼화가 되는 거죠. 그럼 카카오뱅크는 조금 전에 증권사 계좌 개설해주고 수수료 받고 네, 증권사들한테 맞습니다. 네. 카드도 마찬가지고. 카드 팔아주고 카드 판매하시는 분들이 수수료 받는 것처럼. 그렇죠. 맞습니다. 음, 그리고 보험도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카카오뱅크의 윤호영 대표가 예. 그 다음 출신으로는 지금 카카오에 살아남아 있는 유일한 임원이라는 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다음 다이렉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예. 자동차 보험맨 출신이거든요. 예. 보험까지 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여서 보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보험 상품 판매의 플랫폼 역할을 하니까 예. 보험의 플랫폼화가 되는 거죠. 그것도 카카오뱅크가 할 것이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신한금융지주, 네. 예를 들면 신한은행도 있죠. 음. 신한보험도 있죠. 네. 신한증권도 있죠. 네. 뭐 KB 은행도 있죠. 증권 이미 카카오가 하려고 하는 걸 이미 다 하고 있는데 네, 안에 다 있죠. 네. 다 하고 있는 회사들의 시가총액보다 앞으로 계획표만 갖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이 3배나 된다는 걸 어떤 기대감이 반영된 걸로 봐야 되나요? 지금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경쟁 리스크가 이제 등장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을 거잖아요. 기존의 금융들이. 예. 그러니까 우리들도 플랫폼화를 이루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금융 자체적인 플랫폼화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시장에서 이런 경쟁 리스크와 예. 또 장차 이어질 규제 리스크 때문에 카뱅의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라고 보는 게 이제 전문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시각이고요. 예.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이나 외국인들은 새로운 플랫폼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두고 그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건 아직 여전히 제가 보면 치열한 공방전준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한 2주 정도 이상은 카뱅의 주가는 계속 변동성이 클 것 같은데요. 네. 시장이 아직 입장 정리를 좀 덜한 상태. 근데 일단 금요일과 월요일에는 카뱅의 플랫폼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훨씬 크게 작동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 회사가 기존 은행들의 시장을 다 가져올 것이다. 네. 라고 보는가 보네요. 긍정적으로 이 정도 시가총액을 판단한다면. 네. 그렇게 본다면 그러면 엔딩 픽처가 바로 금융의 아마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금융회사들의 모든 서비스를 카뱅이 빨아들여서 예. 그래서 카뱅에서 모든 금융과 은행과 증권과 보험을 다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파이낸셜 플랫폼이 되는 건데 네. 이게 금융의 아마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금융의 아마존이라는 모델이 구현된 사례가 전례가 해외에서도 없어요. 카뱅이 가장 아주 독특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의 경우, 미국의 경우에는 사실 금융이 많이 발달됐다고 하지만 네. 사실은 월가의 파워가 너무 세서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실리콘밸리 쪽에서 핀테크 기업들이 여기까지 다 침범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반면에 한국의 경우에는 카뱅과 또는 토스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빨리 성장하면서 그 어떤 나라보다 금융의 아마존에 가까운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폭풍 매수를 했던 이유고 그리고 카뱅의 주가를 뭐 PER 100배까지도 보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이게 실현이 된다면이란 전제를 그러니까 합니다. IT 기업들이 우리가 핀테크를 해서 은행도 하고 보험도 하고 증권도 하고 다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희망들은 다들 전 세계 IT 기업들이 다 갖고 있는데 네. 이런저런 정부 규제나 시장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은 게 일반적인 그렇죠. 평가인데 한국 시장은 이런 오히려 무슨 토스니 카카오뱅크니 이렇게 해서 새롭게 서비스가 나타나면 네. 기존 회사들 다 나가 하고 그분들 그런 기업들에게
이 돗자리를 깔아주는구나. 야, 이거 참 독특한 문화다. 그렇다면 성장성이 높을 수 있겠네. 그렇죠. 네. 아, 그런 스토리로 바라보는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규제가 완화됐고 예. 카뱅이나 토스에 대한 기회를 열어줬던 이런 분위기가 예. 또 바뀌게 되면 또 회사에 대한 밸류션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규제 리스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은요, 이런 식의 인터넷 금융 혁신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기도 하고 예. 꽤 주도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장이 바뀌었잖아요. 예.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다라는 것들이 사실 예민하게 보는 투자자분들한테는 카뱅을 이제 한번 지켜볼까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집값 또는 가계 부채 관련 것들 때문에 예. 금융 규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카뱅한테도 역시 리스크 요인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비전이 굉장히 장밋빛이긴 하지만 예. 그러나 규제 리스크나 경쟁 리스크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어서 풀어야 될 숙제가 아직 남아 있다라고 보는 규제 거죠. 리스크는 지금까지는 오냐오냐 다 하라고 했는데 뭐라도 이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 네. 그게 뭘까요? 예를 들면 뭐 중금리 대출을 앞으로 하게 될 텐데 예. 이게 지금 가계 부채가 1,700조 원이 넘어가니까 과연 카카오뱅크가 이걸 잘 관리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신뢰감을 주지 못하면 그러면 카뱅이 대출 아까 이제 아주 저리의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네. 이익이었는데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면서 카뱅에 대한 우려하는 시선이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카뱅이 은행들에 비해서 독자적인 플랫폼에 아주 가까워진 금융의 아마존에 가까워진 건 사실인데 그러나 아직 문제를 완전히 풀지는 못한 거죠. 기존 은행들을 기존 증권사들, 기존 보험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도 고용된 분들 많을 텐데. 그러게요. 사실은 그 문제를 이제까지 못 풀었다는 건 현실인 것 같아요. 카뱅이나 토스 같은 기업들이 예. 빨리 플랫폼화가 될 때 금융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안에 있는 시장 안에서 특히 이제 고우량자 시장 안에 좀 머물러 있었던 측면이 있으니까 안주했다. 맞습니다. 이제라도 사실은 좀 더 도전적인 자세를 취하면 볼만한 전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 안주했을까 생각하면 다들 주인이 애매하고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고. 주인 말씀하시니까 이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이제 카카오뱅크의 창업자잖아요. 사실 이런 식의 오너가 이런 혁신적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것, 그것도 사실은 이런 플랫폼 기업, 금융 플랫폼이 가능한 이유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유일하게 주인 있는 은행이다. 또 맞네요. 그렇게 네. 보기도 한다는데. 북저널리즘의 신기주 이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